칼 858기 그 당시 교체 승무원 기장이셨던 박명규님 딸이고요. 아버님이랑 아빠랑 각별했죠. 이렇게 제가 막내고 또 딸을 좋아했던 아빠였고, 이제 장난 많이 치시던 아빠예요. 애들 좋아해가지고 이제 동네 나가면 애들하고 그렇게 놀아요. 맨날 쉬시는 날. 근데 이제 비행 가기 전날 그날도 동네에서 애들하고 놀다가 그 맨홀 그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빠가 거기 빠지셨어요. 그래서 뭐 다리가 굉장히 많이 다치셨어요. 근데 많이 까지고 피가 나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는 그때 이제 다리가 부러졌으면 못 나가잖아요. 근데 부러졌어야 되는데 너무 조금 다쳐가지고. 12월 15일 13대 대통령 선거 하루 전 한국으로 압송됩니다. 급박하게 압송해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려던 시도는 안기부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마요미는 8일 뒤 김현이라는 본명을 밝히며 북한의 공작원이라고 진술합니다. 1990년 3월 27일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합니다. 노태우 정권은 급히 위령탑을 세우고 한 달도 안 돼 김현이를 사면해버립니다. 김현이는 유족들에게 제대로 사죄했을까요? 30년 동안 유족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실종이 됐다 그래서요, 비행기가. 실종? 예, 대부분이 근로자들이고 저기 하는데 오는데 이렇게 실종이 지금 어딘가 중간에 그 얘기하신데 거기서 실종이 됐는데 처음에 명단을 정확한 이름이 안 나왔어요. 저희 아저씨 남편. 이겠다 아니겠다 생각할 적이 아니.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탑승한 사람들 명단만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부르는데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박정태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그냥 바닥에 쓰러졌던 것 같아요. 적어도 나라는 한 사람은 바뀌었고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전국에 더 큰 연대의 힘이 될 때까지 아프지만 괜찮아. 네, 을들의 연대 대표 박정진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 국정이 매우 혼란스러운 이 과정 속에 전 국민의 가슴이 먹먹해지는 또 하나의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였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항공업에 종사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더 깊은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우선 희생되신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도치 않게 기획해왔던 프로그램이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시점에 방영이 됨으로 인해서 혹여나 또 오해가 있을까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전제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987년에 있었던 칼기 858편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참사가 벌어졌을 때 많은 피해자들, 다수 국민들은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과연 국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희생자 유가족 입장에서 가장 섭섭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어디에서 발생했을까? 또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는가? 또 우리 사회는 왜 이런 참사와 관련돼서 참사는 예기치 않게 또 일어날 수 있지만 이 참사를 대응하는 자세나 수습하는 방식, 또 이것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재발을 막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왜 소홀한가?
등에 대해서 많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사고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유가족들의 입장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잉 경쟁 보도 혹은 음모론 또 각종 유언 비어를 통해서 오히려 유가족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행동들이 자행되고 있는 이런 우리 사회 문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기획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858기와 관련해서는 저도 몇 년 전부터 함께 이 유가족 단체가 계시고 그래서 관계분들하고 연대를 해온 입장에 있습니다. 우선 두 분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칼 858기 그 당시 교체 승무원 기장이셨던 박명규님 딸이고요. 전 칼 858기 가족회 회장님이신 엄마 차옥정 씨도 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사실 무한 사고를 또 보면서 그날 또 저희 아버지, 저희 가족이 겪었던 일들을 또 악몽이지만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또 지금 현재 그 사고를 당하신 분들 그 아픔이 얼마나 크실지 저희는 또 다른 분들보다는 더 깊게 더 진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들 하루빨리 수습 잘 되고 마음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당시에 삼성 현대건설이죠. 삼성 현대건설에서 근로자로 저희 남편이 박정태 씨가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공항에 갔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그 일이 지금 올해 37년째인데 이렇게 또 이번에 이렇게 무한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일 본 것처럼 마음이 그거하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인사를 드리면서 그런 아픈 일들이 이렇게 또 있으니까 우리 일 보는 것 같이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이라고 표현이 될까 싶지만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들 입장에 남아있는 아픔과 고통은 연속성 상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기도 조심스럽지만 네, 말씀을 드리자면 87년 11월 29일에 칼 858편이 이라크 바그다드를 출발해서 아랍에미레이트를 경유, 다시 방콕 돈무안 공항을 경유하고 서울 김포로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요. 탑승자는 115명인데 대부분 중동에서 건설 노동자로 파견돼 있던 분이었고 이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생존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사고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사고는 이제 그날이 29일 날이 오는 날이죠. 공항에 나갔다가 우리 지금 막내 딸이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데리고 둘이 나갔죠. 나갔는데 가는 도중에 저기 그 버스 안에서 공항 이렇게 직행 버스 있는데 그거 가는데 거기에서 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조금 틀려요.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근데 바로 되짚어서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정확하게 이제 박정태라고 나오니까. 탑승객 명단이. 그래가지고는 정말
너무너무 그 자리에서 진짜 그 버스 안에서 제가 굴렀던 것 같아요. 굴러가지고 그대로 넘어졌는데 그때 제가 저기가 있었어요. 동생이 같이 갔었거든요. 남동생이 그랬는데 확실한 거 모르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 저기 하지 말고 마음을 추스르고 이제 저기에서 부추겨줘서 이제 앉아가지고 가가지고 공항으로 갔는데 그때 가족들은 연락을 받았어도 오기만 바라고 있죠. 이 방송을 저는 버스 안에서 들었는데 거기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다 모르고 저는 우리 딸하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저기 하는데 기자들이 막 와서 방송을 저기 하고 그러는데 근데 다 가족들은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 순간순간이 금방금방이지만은 다들 이제 저기서 이제 좀 듣고 얘기들 듣고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몰려 들었어요. 그 공항 가기 전까지는 뉴스를 통해서 버스 안에서 듣기는 했지만 예.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진짜 너무 근데 이제 이 남편 이름이 나오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갖고 공항에 가서 저기 했는데 이제 사고라는 게 이제 거기 가서 거기 가족들이 마중 나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 가서 내릴 때까지만 해도 모르더라고요 다. 저는 제일 먼저 알았죠 버스 안에서. 정확한 이름도 안 나오고 그랬었는데 다시 되짚어서 말이 막 나오면서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당시까지는 사고의 유형이 어떻게 된 건지 이 사고에 또 생존자가 있는지 여부까지는 파악을 못 하셨던 거죠? 전혀 모르죠. 알겠습니다. 거기서도 대한항공에서도 거기서도 이 가족들을 갖다가 저기로 해갖고 이 터미널이 있는데 어디 무슨 호텔이 있었던가 지금 생각도 안 나요. 근데 가족들을 대한항공 버스로 전부 다 거기 가족들이 이제 온 사람들 또 이제 계속해서 오잖아요. 막 이제 소식도. 그러니까 오면은 데리고 그냥 그가 이제 터미널 뒤에 무슨 호텔인데 그쪽으로 전부 다 데려다 전부 다 그걸 다 갖다 놓은 한 거예요. 곳에다가 이제 집합하게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기 하면 계속 방송이나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거나 듣죠. 그리고 37년 전이면 너무 모든 게 뭐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거기서 밤을 지새면서 그냥 무슨 저기만 들으려고 하는데 그 무슨 소식이 무슨 소식이 없죠. 아무것도 그래서 마냥 기다리기만 마냥 기다리는 거죠. 비행기가 사고가 났는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건지 왜 거기서 오다가 그냥 지금 기억에 잘 생각은 안 나지만 그때도 사고가 났다고 폭발했는지는 그건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사고 유형은 전혀 모르죠. 예, 아침에도 그냥 저기 하는데 계속 그냥 다 각자 방에다 넣었던 것 같은데 다 홀로 다 나왔죠. 다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저기 하고 그랬지. 함께 대기하면서 어떤 소식이 있는지 뭔 소식이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도 폭발하는 거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게 사망 사고까지 갔다라는 건 언제 아시게 되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이 지금 안 기억은 나요. 안 나시고. 네. 근데 여튼 사고가 나고 나서 공항에 가긴 했지만 이 사고가 어떤 유형인지 그 사고가 사고의 나서 간 내용 게 아니라 그냥 남편 공항에 마중 나간 거였죠. 근데 제가 지금 제일로 저기 한 거는 버스 안에서 처음에 사고가 났는데 아니 사고가 아니라 실종이 됐다 그랬어요. 비행기가. 실종. 예. 비행기가 실종됐다 그랬어요. 지금 생각이 나네. 비행기가 오는데 이렇게 어디더라? 거기서 이라크 그 근로자들 저기 하는 대부분이 근로자들이고 저기 하는데 오는데 이렇게 실종이 지금 어딘가 중간에 그 얘기하신데 거기서 실종이 됐는데 사고락 안 했어요. 실종인데 지금 정확하니 다 저기는 안 되지만 명단을 이렇게 지금 부르는데 우리는 처음에 명단을 저기 하는 거는 왜냐면은 정확한 이름이 안 나왔어요. 저희 아저씨 남편. 기겠다 아니겠다 생각할 적이 아니. 그러고 있는데 바로 다 정확하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니까 그때 얘기할 때 이렇게 여기 비행기에 탑승한 탑승자들 저기인데 아직 비행기가 폭발하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런 얘기도 없었고
거기에 탑승한 사람도 명단만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부르는데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박정태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좀 완전히 실승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바닥에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이제 저를 앉히면서 누나 저기 하지 말라고, 아직 확실한 거 아니니까. 그러고 지금 뭐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비행기가 오다가 지금 중간에 교신이 끊겨가지고 저기 하는데 뭐 어쨌든 동생이 그러고 얘기하는데 그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지금 어떻게 해갖고 하여튼 공항까지 갔어요. 그냥 그러고 앉아서 그냥 공항에 갔는데 아무도 거기 바둑 나온 가족들은 몰라요. 아직 이게 비행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비행기. 근데 대한항공에서 그때 일단은 가족들이 오는 순서대로 거기에 가족들이 이제 거기 정확한 이거 장소에 안 있고 대한항공 거기 안에서도 그때는 김포였어요. 김포공항이었어요. 그래갖고 왔는데도 사방에 막 저기 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막 해가지고 그리 모였는데 우리는 바로 그 나오는 입구로 바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다들 와가지고 막 그거 하는데 대한항공에서는 이런 사고가 나중에 하는 얘기인데 사고가 나면 준비해놨다는 듯이 버스를 가지고 와서 전부 저기 하고 제가 생각나는 거는 여기 무슨 고속터미널 뒤에 무슨 호텔이 있어요. 거기다 다 데려다 놨어요. 그니 밤새도록 사람이 잘 수가 있어요. 뭐 할 수가 있어요. 사고가 난지 폭발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비행기만 지금 저기 한 건데 그래가지고는 밤새 거기서 각자 방에다 다 분배를 해놨어도 그게 저기를 하나요. 그거 다 홀로 나오죠. 하고 뭐 저기 하고 이제 우리는 다시 대한항공으로 데려다 달라고. 대한항공으로 데려다 달라고 해서 어쨌든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럼 그때는 대한항공만 그 유가족분들하고 접촉을 하시고 정부에서 나오신 분들은 없었나요? 정부에서는 그때는 안 나왔죠. 대한항공에서 전담반들이 저기 됐죠. 이제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그게도 아니고요. 다 아니었어요. 대한항공 정부에서 국토부나 뭐 아니었어요. 아니고 대한항공에서만 저기 하고 이 사건 저기 하는 동안에 대한항공에서만 나오셔갖고 전담반들이 두 분씩 우리 가족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담반들이 두 분씩 뭐 가장이든지 계장이든지 두 분씩들이 저기 하고 가족들 모여가지고 무슨 같이 모여서 저기 할까 싶으니까 자꾸 가족들 같이 저기 하지 못하게. 그때 당시는 가족들끼리 이렇게 소통하거나 같이 있지 못하게 분리시켜 놓는 네, 그런. 분리시키고 그때 당시는 대한항공 승무원 가족들하고도 우리하고 같이 접촉이 안 되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대한항공 그 승무원 가족들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저기 하면 같이 그거 하면 안 되니까 같이 저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예, 들은 얘기예요, 나중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향성이 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를 해보니까 입사를 하고 나서 이 프로그램 이 사고와 관련돼서 방송을 여러 번 이제 뭐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니까 예전에 그 비행기가 교체될 때 탑승했던 승무원이 현직으로 그때 계신 분을 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하고 비행을 가게 돼서 말씀을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또 유가족분은 또 항공사의 직원의 입장이셨는데 어떠셨나요? 그때 어떻게 사고를 처음 접하셨나요? 제가 대학교 때였는데 이제 학교 마치고 이제 친구들이랑 있다가 집에를 왔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갑자기 거실에 그 손님들이 가득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아버지 이제 기장이셨으니까 동료분들, 아버지 기장 동료분들이 너무 막 심각하게 앉아 있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이게 무슨 사고가 났구나. 막 뉴스 나오는데 보니까 비행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실종. 근데 그 실종을 놓고 그 뭐 위로 겸 엄마는 이제 계속 실신하시고 너무 심각하니까 그 아빠 동료분들께서 북한에 소행 갔다. 근데 하이제킹 갔다.
납치한 것 같다. 예전에 어. 납치 사고들이 몇 번 네. 있었기 때문에. 거의 막 납치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뭐 그때는 뭐 폭파 이런 거는 얘기가 전혀 없을 때니까 그 비행기를 그렇게 없앨 수는 없다. 하이제킹 한 거다. 여러 가지 그래서 추론들을 하시는. 예,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그냥 저는 또 아빠랑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어요. 근데 그냥 저절로 그냥 무릎이 땅에 꿇어져요. 그러고 막 신앙은 없었지만 그때 기도를 막 하는데 그냥 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날이 바로 샜어요. 저는 막 한 몇 분 안 한 것 같은데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되고 이제 날이 밝고 그러니까 대한항공 직원도 오고 그 당시에 저희 집에는 교통부였죠. 교통부 직원도 오고 뭐 근데 와서 저분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인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그러니까 엄마가 화를 내기 시작해요. 왜 왔냐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인데 엄마가 화를 내요. 그래서 엄마 그 생각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보상을 협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일 처리를 하고 뭐 사고 어떻게 수습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의 보상 협의를 하고 가족들을 이렇게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고를 좀 막기 위해서 사건 종결을 위해서 보상을 얘기를 하니까 엄마는 지금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아빠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 전화번호를 한 20몇 년을 안 없앴어요. 아빠가 외국에서 어떻게 전화를 몰래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사실 좀 희망도 줬어요. 뭐. 어떻게 희망을 좀. 그러니까, 뭐 말로는 그 김연희 뭐 그때 한국으로 이송되고 뭐 사고처럼 폭파처럼 얘기는 했지만 수색을 안 하고 발견을 안 하니까 뭔가 은폐된 뭔가 있을 수 있다. 존재가 있을 수 있다. 다른 여지가 있다라는 뉘앙스가 있었다. 예, 그리고 폭파를 했다는데 구명정이나 배에도 폭파 흔이 없고 국가수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희망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본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기다리고 또 이게 해결될 날을 또 저희가 그냥 가만 앉아 있지 않고 저희 엄마도 계속 뭐 찾아가서 수색해달라 그러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희망은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약간의 다른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정부 측의 말로 이렇게 진단하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추측하게 되신 건가요? 정부 측의 행동은 이제 그 외교부에서 사망 신고를 바로 했어요. 저희는 한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누군가 그걸 알게 돼서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이 사건 사고를 빨리 처리를 해 나간다. 단계적으로 보상해주고 또 언론에서 발표해주고 사건 종결하고 사망 신고 해버리고 그래서 그리고 위령탑 세워주고 이걸로 정부나 뭐 국가가 해줄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 어떤 면에서도 저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 희망은요 그보다 더한 곳에서도 희망은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는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출근했으니까 돌아오실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저희 마음도 훨씬 더 낫고 기대를 하게 되고 그렇게 엄마도 힘을 얻어서 사신 것 같아요. 뭐, 다 끝났어. 이제 뭐 소용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혹여나 어디서 발견될 수도 있고 그런 희망을 놓지를 않으셨어요. 동체라든지 이런 네. 것이 확실하게 네.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랬을 수가 더 크겠다라는 짐작도 되기도 합니다. 그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이 대단한 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 게 12월 15일 날 김연희라는 인물이
한국으로 압송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당시는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던가요? 혹은 뭐 국가 차원에서 뭐 대한항공 차원에서 어떤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던가요? 그 지금 부회장님 얘기한 것처럼 무슨 어디다가 어디서 무슨 정보고 뭐고 뭐가 아무것도 잡힌 게 없고요. 역시나 우리도 언젠가는 지금도 그래요.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언젠가는 다 저기하고 올 것만 같은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뭐 어디서 진짜 그야말로 저기 그 뭐 중동에서 저기 하다가 거기서 어디서 진짜 어떻게 돼갖고 또 중간에 저기 한 것도 있잖아요. 그 내린 사람도 몇 사람 있었잖아요. 15명이. 예. 근데 그 사람들 저기도 안 밝혀졌잖아요. 그러고 하니까 혹시라도 또 어디서 저기 하고 있다가 아니면은 또 비행기가 사고나 났는데 기억도 없이 기억도 잃어버렸다가 지금 어떻게 해서 오지 않을까 이런 상상으로 살아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사고 난 뭐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이 12월 뭐 4일경에 대한항공 측에서 현지로 가서 발표했던 뭐 내역도 있었다. 다른 거는 몰라요. 근데 그분 얘기한 것만 지금 생각이 그렇게 저기하게 나지. 왜 그러냐면 얘기를 누가 했었나요? 아니요. 그냥 저기 저 방송에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저기를 하는 걸 그 말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왜 기억을 하냐면은 아니 김연희가 아직 잡혔다는 소식도 없었고 그때 아무 저기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저 뭐야 북한이 하는 소행이라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누가 했나요? 아니 어떻게 들었어요 거기서요. 그때는 여기저기서 막 얘기들이 한 사람이 모르죠. 저는 지금 생각도 안 나죠. 누가 했는지도. 근데 들은 거죠. 제 질문이 잘못됐는데 지금 이제 북한의 소행인 것 같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대한항공 조중원 회장이죠. 조영 회장이 직접 얘기를 했다는 네, 말씀이시죠? 거기서 그랬다는 얘기가 그게 이제 이쪽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그 저기 할 때 저는 아무것도 생각은 안 났는데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간에 누가 지금 잡힌 것도 아니고 사고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그 비행기가 없어진 장소에 가가지고 어떻게 거기 가서 지금 북한 소행인 거 아니 북한 소행이고 뭐고 간에 그게 무슨 뭐가 근거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데 가가지고 저 사람은 지금 북한 소행인다고 그거 얘기야. 우리 가족들한테는 지금 그게 제가 먼저가 아니고 이 비행기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 비행기가 저기 됐으면 폭발을 했는지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지금 비행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직 모르는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11월 29일 날 그 사고가 났으니까 12월 그때가 3일인가 4일인가 그래요. 조정원 회장이 바로 갔으니까요. 그랬는데 조정원 사장님인지 그런지 한테 그래갖고 거기 가서 하는 말이 우리한테 들려오는 말이 하여튼 어쨌든 방송으로 그때는 텔레비인지도 뭔지도 모르겠어요. 자고 안 했대. 들려오는 소리가 이거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그럴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니 아무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가가지고 저 사람을 한다는 말이 가족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저거밖에 없는가. 정부에서도 아무 저기도 없고 저 사람이 가족들을 태우고 간 비행기 그야말로 말하자면 비행기 태워갖고 간 적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가가지고 한다는 말이 저기 승객들한테 저기 하는 건 없고 가서 북한 소행인가 보다 이 말을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가. 그게 나는 그때 들을 때도 그렇지만 한 번도 그거를 어디다 하고 싶었어요. 얘기를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 또 유가족분들께서는 이 15일 날 김연희가 올 때 그 이전에 이 사고 유형이 어땠다라는 뭐 소통이나 정보를 들어보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정보를 듣는 곳은 그냥 똑같아요. 언론, 뉴스 프로그램. 이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소식을 듣고 혹시나 이제 대한항공 직원이나 누가 오면 좀 다른 뭔가를 얘기해 줄 것인가 이렇게 저는 기대를 좀 했는데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들 같진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알아볼 곳이 없으니까 그냥 그 당시에는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뉴스 보고 뉴스에서 나오는 게 사실인가 보다. 근데 나는 속으로 그냥 저는 학생이니까 그냥 우리 아빠가 운이 없었나 뭐 이런 생각이 받아들이는 걸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또 살아 계시기를 기대는 물론 했지만 저희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현희라는 그때 정치도 잘 모를 때잖아요. 근데 김현희라는 사람이 뭐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뭐지? 갑자기 어떻게 저렇게 빨리 뭐 누군가 범인을 잡았어? 그런 이제 의심을 하고 보기 시작했고 또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고 이제 어른들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다. 갑자기 어디서 저렇게 선거 전날 뭐 범인이라고 테러범이라고 데리고 왔나?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의혹이 쌓여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막 수사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발표하고 가족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냥 김현희가 왔으니까 이게 됐다. 이 사건은 이걸로 끝이다. 아예 단정 지어버리는 네네, 결과로 네, 갔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여전히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더 실제적 사실이 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제대로 된 정보가 소통되기를 바라실 것 같은데 지난 참여정부에서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일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김현희 씨이기 때문에 김현희 씨에게 10여 차례 면담 출석해서 약 350가지 정도의 의문점이 그 조사위 차원에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김현희 씨가 이제 나타나질 않고 진술을 거부하는 바람에 더 이 사건이 지금 실체적 진실에 못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그때 이제 현장에서 그 이후에 김현희가 폭파해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정부의 이제 행동 이후에 정부가 어떻게 유가족들에게 정부에서 한 거는 정부에서는 아무 저기가 없었고요. 이렇게 뭐 방송으로 뭐 저기 한 얘기는 들어도 아무 저기가 없었고요. 단지 전담반 두 사람이 그때 과장하고 계장이었던 것 같아요, 대한항공에.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가족들한테 다 그렇게 저기가 전담반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갖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만 듣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까 보상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보상 얘기 이게 왜 보상 얘기가 나오지? 아무 비행기 일단은 비행기를 저기에서 사고를 났으면 사고에 대한 실체를 우리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무슨 그 다음에 저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 저기도 없는데 보상 저기 하자 하면서 그 전담반 우리는 나라에서 저기 한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국토부에서 온 것도 아니었고 그 전담반들이 예, 대한항공 그 전담반들이 와가지고 사인하라고 해서 이름 쓰고 그리고 저기 하고 그렇게 하고 그랬던 거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굉장히 이렇게 대한항공에도 가서 저기 하려고 사실을 아무 저기가 없으니까 가도 가족들이 이렇게 저기 하고 같이 좀 한 몇 년 동안은 그렇게 다녔죠. 그래도 대한항공 가도 그냥 우리 가면은 무슨 정말 그야말로 어디 못 볼 것이 온 것 같고 벌레 가는 것처럼 우리 가면은 그냥 피하고 조정원 사장도 그때 우리 가면은 출근하다가도 뒤로 들어가서 저기 해버리고 그러면은 가족들이 그냥 너무 마음이 하면은 어떤 데는 또 좀 만나서 저기 얘기 좀 하자고 저기 하고 그러면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여기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저기 할 게 없으니까 교통부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교통부로 가죠. 그러면 교통부에 가면은 거기서도 교통부 이제 문 저기 하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은 가서
얘기해가지고 이제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 가족들 대표 되신 분들이 다 못 들어가니까 가잖아요. 가면은 가서 얘기 듣고 저기 하니까 뭐 이거 우리가 여기서 교통부에서 우리 해줄 수 있는 거 이렇게 우리가 뭘 어떻게 조사도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 듣고 딱 와요. 오면은 며칠 날 다시 연락 주고 저기 한다 해서 오면은 그 다음에 가면 교통부 장관이죠. 높은 분이 바뀌어버려요. 바뀌고 다른 데로 저기 오고 또 다른 분이 계셔. 그러면 또 다시 처음부터 또 다시 가서 우리는 가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러고 하면은 언제 그랬냐고 또 저기 하고 그 다음에 가면 또 다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라 그래요. 다른 데로. 그럼 또 다른 데 가면 거기도 그렇고. 그러면 대한강 그렇게 길거리를 한 몇 년 헤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선거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네. 앞두고, 네. 또 뭐 김현희가 이제 북한 공작원으로 네. 이렇게 됐다라는 정보 발표가 있고 나서 네. 유가족분들이 국가적인 뭐 행사에도 같이 가시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소복을 입고 함께. 아니죠. 그거는 저기죠. 그때도 우리한테 저기 하는 거 국가에서 저기 한다기보다도 대한항공 전담반들이 우리한테 저기가 돼서 그분들이 이렇게 인도하면은 따라가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저기 하고 그랬죠. 그 뭐예요? 저기도 치르고 그랬죠. 뭐 그 뭐예요? 장례 치른다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 때도 정부에서 이렇게 우리는 그런 저기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정부에서 받은 게 없고요. 그 전담반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보상금 합의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절차가 그렇게 그걸 당신들이 하고 그리고 이게 장례 치르고 장례 합동 위령제인가요? 뭐 그거 치르고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게 합동 위령제가 겨울이었었어요. 그때도 눈이 왔던 거 보니까. 눈이 살짝 왔으니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게 아니 그때 당시에 몇 월 달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달은 12월 달은 지났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그렇지 않게 안 지났었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대한항공하고도 이제 다 저희가 된 거죠. 다 정리가 돼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서는 우리가 이제 교통부도 찾아가고 막 그랬던 거죠. 정부에서 우리 뭐 저기 준 건 없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그 북한 공작을 규탄하는 네네. 그런 게 있었고 거기에 유가족들도 예, 그렇죠. 네. 그런데 규탄하는데도 갔었죠. 가는데 그때 당시에 어딘지는 모르는데 갔어 나오라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 대표들이 나오라 해서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 가족들을 있는 거는 저기인데 그때는 안기부가 제일 무서운 데였었어요. 네. 안기부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다 나와서 앉아 있어 갖고 가족들이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말을 못하게 해요. 말을 못하게 하면서 당신 그렇게 말했다가는 너무 무서운 말을 하니까 강주 그때 어떤 분이신데 지금 모르는데 그분이 자기 형님인가 그랬는데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려고 했다가 안기부 직원이 너무 뭐라 그러니까 그 뒤로는 당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좋지 못하다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 말을 저는 그 현장을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기 했는데 그 뒤로는 그분이 무슨 저기를 받았는지 어쨌든 한 번도 안 나오셨어. 그 뒤로는 무슨 그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어디 모여서 어디 가고 그러자기도 안 왔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부가 기획한 행사 같은 건데, 예. 그러니까 북한을 규탄한다. 근데 이미, 이전에부터 소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가족과의 공감이 형성된 것도 아니고, 유가족들은 이게 테러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인정이 없는데, 그 장소에만 동원이 되셨고, 그렇죠. 거기서 자유스럽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죠. 근데 이미지는 바깥으로 나갈 때는 마치 이 테러로 인한 이 사고가 발생된 것을 유가족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그냥 상황이. 가족들은 거기에 이렇게 저기 한다고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 것처럼 그러니까 나가서 앉아 있는 거죠. 무슨 김현희가 그랬냐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하려고 그랬다가는 그러면은
너무 무섭게 그렇게 막아버리니까 통제를 하고. 예, 통제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지금 지나보니까 그게 왜 그래 거기를 뭐하러 갔던가 싶을 정도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용을 한 예, 거네요. 이용을 한 거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뭐 소복 입고 나와서 뭐 김연이 뭐 재판하는데도 나와 있으라. 그게 우리가 소복 입고 거기 나가서 앉아 있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진짜 그런 게 더 마음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요. 저 인간들이 정말 전두환이 저 인간들이 지들 선거 치르려고만 갖다 저기 갖고 내일 16일 날이 선거였었어요. 그때가요. 12월 16일 날이 선거인데 15일 날 김연을 잡아갖고 와서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하니까 저기 하지 말고 선거가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다들 저기 선거하는데 노태우 찍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저기 하고 자기네들 할 일만 하는 거지 우리 가족들은 자기네들이 그거 하는데 우리는 괜히 소복 입고 갔던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용을 하니까 가족들을 그거 진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우리 이런 위해서 해준 거는 아무것도 없죠. 해야 될 역할은 전혀 하지 않고 네.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목적은 오직 가족들을 저기 비행기가 뭐 어떻게 돼서 사고가 나서 어떻게 실체가 있고 아니면 폭발했다든지 어디 저기다 아무것도 지금 모르잖아요. 없잖아요. 지금까지도요. 그런데 지기들을 이용해갖고 가족들을 2번, 3번 죽이는 거죠. 가족들을. 너무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사람이 탈을 쓰고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지금 어떤 사람도 난 요번에도 뭐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사고 났는데도 난 그 생각이 나더라고. 저 인간 전두환이하고 똑같은 짓 하는 것 같아서. 그 정말 이런 이제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김연희가 이제 급거 압송되는 과정을 보고 또 우리 유가족에서도 느꼈던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그러니까 압송으로서 정부에서는 그 일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겠지만 저희는 그 김연희라는 존재를 이제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그 사건을 받아들일 뭐 어떤 요인은 안 된 거예요. 다시 의문이 시작된 거잖아요. 차라리 그냥 비행기가 실종이다 없어졌다 그러면 그냥 찾고 궁금하고 기다리겠지만 김연희가 나타나는데 일사천리로 일이 마무리가 돼간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부터는 저희는 이제 진상규명이 시작되고, 정부에서 이제 김연희를 사형 선고를 한 다음에 사면을 바로 해주잖아요. 해주고, 나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유일한 역사의 증인이다. 응? 이 사건에 대해서. 예. 그럼 역사의 증인이면 그 궁금증이나 의문점을 이 사람이 풀어주거나 그 자기 책임을 다할 자기가 무슨 서약서도 썼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다 모든 걸 돕겠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한 사람인데 그다음부터 저희는 그분한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다음에 이 사람이 행보가 이제 거기도 이제 정치적인 일을 하고 다니기도 했고 교회 가서 이제 간증 같은 거 자기가 이제 그런 일을 했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 뭐 이런 거 간증하는데 어떻게 정보가 있어서 엄마가 또 가족분들하고 거기를 또 찾아가요. 그래서 얘기 좀 해보라고. 아, 접촉을 한번 시도를 해보셨군요. 예, 그러니까 김연희가 안 만나주니까 김연희가 어디에 온다 그러면 거기를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지만 거기 김연희한테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막 내몰리고 밀쳐나고. 그때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관리를 했었죠. 그죠? 예, 안기부에서 계속 거의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접근도 안 되고 오로지 뭐 알 수 있는 방법은 김연희의 증언인데 뭐 수색은 물론 나중에 이제 수색을 해야 되겠지만 김연희를 우선 만나면 뭔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게 차단이 돼서 그렇게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유가족 분들한테 정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이 김연희라는 인물에게 또 있는 것도 같습니다. 김연희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썼던 진술서가 있었고 바로 이어서 고백록이라는 책을 또 발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의 이제 이 진술서와 책의 내용이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고, 예를 들면 초기에 본인은 소니 라디오에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파나소닉이라고 또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더 대중들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 의문점이 생기는데, 유가족 입장에서는 더 그랬을 것 같고요. 더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유가족을 아프게 하고 두고두고 상처를 주는 일이, 이 김현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이제 사면을 급격하게 짧은 기간 안에 주면서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서 유가족과의 만남이라든지 실제적 진실을 당사자, 뭐 김현희 씨가 유일한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입을 통해서라도 전달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그러면 양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우리 유가족 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이야기의 전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18년도에 일부 언론들을 시작으로 당시에는 버마였지만 지금 미얀마로 바뀐 그곳에서 이제 동체가 발견됐다, 뭐 확인 작업이 있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 과정들에 있어서 하실 얘기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도식 위주로 추도식하고 저희 이제 주장하고 뭐 전두환 집 앞에 간다든지 뭐 진상규명 하자, 그런 뭐 여러 사회단체에서 또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일을 진행하다가 우연히 미얀마 사업하시는 분을 통해서 그 동체 추정 사진을 받게 됐어요. 현지에서 발견됐다는 사진을. 거기 뭐 바닷가에, 미얀마 바닷가에 그 동체로 추정되는 물질이 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입수를 하고 이제 그 사진을 토대로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때 상당히 놀라셨겠네요. 갑자기 희망이 막 크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전력을 거기다가 투자해서 이제 언론이 또 나서주는 분이 있어서 거기 촬영을 한번 갔다 오시고, 이제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도 또 그때 정동영 의원님이 그 동체 추정 물질 그 비행기 휠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찾으러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슈화는 됐어요. 다시 그때.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네네. 오랫동안 묵혀져 있고, 뭐 우리 유가족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부에 의해서 단도리가 되던 입장에 있었는데, 또 일방 통행적으로 이 사건이 규정되는 게 있었는데 국면 전환이 되는.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또 조사를 할 마음이 있는, 의지가 있는 거를 저희가 느끼고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해왔었죠. 그러다가 2019년도인가요? 이 대구 MBC에서 기자분이 이제 그 심층 취재를 하면서 잠수부까지 동원해서 네네. 동영상으로 네. 실제로 이제 그 해변가에 이 동체가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정부하고의 협상이, 뭐 얘기가, 소통이 좀 달라진 게 잘 있었나요?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부 측에서 동남아 파트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얀마 정부하고 연결을 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저희가 회의도 여러 차례 가졌어요. 그렇게 해서 네네, 유가족 대표들하고 정부 간의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예산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거의 열어서 준비가 다 되었었어요. 거기 이제 미얀마에 출발할 인원도 선정하고 뭐 예산까지 전문가들하고 업체 선정 끝나고 다 되었죠. 다 되었는데 뭐 운이 없게도 미얀마
사태가 1월 달인가 터졌어요. 미얀마 내전. 네네. 예. 내전으로 인해서, 그 전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내전이 생기니까 도저히 이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저희 예산이 도로 반환이 돼버리고 이제 조사하는 예산은 없어지게 된 거죠. 858편 조사와 관련된 아예 예산 배정 자체가 네네. 소멸되는 네네. 걸로 예산이 봤습니까? 그냥 반환되는 건가 봐요. 도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 탄핵 국면에 있긴 하지만 네네.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 윤석열 정부에게 다시 요구를 하거나 이런 행동들은 있으셨나요? 당선되고 초반에는 제가 그냥 외교부 장관을 한번 만나겠다고 그분 지역구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전달해달라고 좀 조사해달라는 그 내용에. 그래서 한번 찾아갔는데 답변 요구하고 했는데도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워낙 그때 인수하면서 공간 이전하고 일이 많으니까 외교부도 옮기게 되었었잖아요. 대통령 외교부 공간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러면서 답도 없고, 근데 별로 사실 기대는 안 하고, 혹시나 해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 답이 없었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국민들이 맞닥뜨린 어떤 사회적 문제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정권의 색깔에 따라서 네. 취사 선택이 된다는 네. 이런 상황이 정말 우리 국가적 측면에서 불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1996년도에 대한항공에 입사했는데 당시 비행기에서 이제 이 858편 교대 승무원이었던 사무장님을 만나게 됐었는데 그분이 되게 오랫동안 트라우마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동에서 오는 비행기가 저도 2000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 전체적인 항공기 기제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뉴욕 같은 경우를 가더라도 한번 중간 경유를 해서 기름을 채우고 해야지만 다시 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 사고편 같은 경우에도 바그다드를 출발해서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이제 아부다비를 가고 다시 방콕의 돈무안 공항을 가고 그래서 서울로 오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해당 사무장님이 했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그 교대되는 승무원들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무원들이 교대될 때 좋은 비행하세요, 안전 비행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혀 이제 소식을 들을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난 일이라 거기에 대한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내가 봤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상당히 크시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걸 제가 옆에서 목도한 적이 있는데 아울러 2000년 초까지만 해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중동으로 건설 수주를 많이 받아서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게 있었고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현대건설 이런 쪽에 전세기 요청으로 건설 노동자들을 이렇게 태우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참 다른 승객들보다 더 마음이 가고 제가 이렇게 했던 게 일단 그 중동이라는 국가가 지금과 달라서 당시만 해도 한국적인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접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보니까 기내에 오셔서 전부 다 고추장 달라고 얘기를 서로 정말 아우성일 정도로 하시는 모습. 근데 그게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분들이 얼마나 극한의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셨길래 이러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분들이 돌아오시면서 면세품을 되게 많이 구매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 정말 농담으로 월급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웃으시면서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울컥해질 때, 뭐, 길게는 몇 년 만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 가족들 선물을 사간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셔서 그 당시에도 마음이 참 애틋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 어머님께 참 여쭤보기가 참 그렇긴 하지만 어떤 분이셨나요? 우리 가족분은 당시에 어떻게 해서 중동으로 가셔서 일을 하셨고 저희 남편은 네. 이렇게 남편으로서도 그렇지만은 자녀들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집에서도 저희 쪽이 부모님 형제들이든지 아니면 저기 남편 이렇게 가족들 간에도 형제 간에도 그렇고 정말 우리 시동생이 하는 말이 우리 형님은 정말 애기 보면 애기 어른 보면 어른 보고 너무 따뜻하고 세상에 근데 사람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생전 사람 애들 봐도 따뜻하고 정말 그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가 너무 우리 막내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니까 1학년까지 저기 했었나 봐요. 근데 너무 진짜 아빠에 대한 기억이 어릴 때라도 저기를 못하죠. 그냥 아빠가 그냥 별로 그냥 대면대면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어린 나이니까 그거겠지만은 너무 아빠가 따뜻했고 또 저도 남편이 진짜 모든 저희 주변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뭐 아는 사람들도 그래요. 아유 내가 이렇게 진짜 보고 싶고 이런데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사람이 너무 진짜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저는 교회 다니니까 저긴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그러잖아요. 너무 잘하고 너무 진짜 저기 한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한 평생 할 걸 갖다 짧은 기간에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잘 저기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저기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럼 뭐 언제 중동으로 처음 가셔서 가서 일을 하셨나요? 그때가 그러니까 가지고 다시 1년에 한 번씩 연기하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근데 연장을 연장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연기할 거나고 저한테 편지가 왔죠. 그런 거를 하지 말고 오라 그랬어요. 아, 그럼 그 전에 몇 년 동안 가 있으셨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 있었어요. 한 1년 반 있었는 것 1년 반 같아요. 있고 연장 전혀 기억이 잘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한 1년 반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래갖고 저기 했는데 내가 오라고 한 게 이게 연기하겠다고 하는 거를 오라고 했던 것이 그게 평생 걸려요. 이게 편지 그렇게 저기 오라고 해갖고 그냥 저기 한 게 마음이 그냥 거기서 더 있게 할 거를 그런 저기가 많이 생각이 나요. 1년 반 만에 처음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예. 나요, 그때가? 예. 정말 마음이 더 아프셨을 것 같은데 우리 또 유가족도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랑 아빠랑 각별했죠. 이렇게 제가 막내고 또 딸을 좋아했던 아빠였고 그리고 이제 장난 많이 치시던 아빠예요. 애들 좋아해가지고 이제 동네 나가면 애들하고 그렇게 놀아요. 맨날 쉬시는 날. 근데 이제 비행 가기 전날 그날도 동네에서 애들하고 놀다가 그 맨홀 그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빠가 거기 빠지셨어요. 그래서 뭐 다리가 굉장히 많이 다치셨어요. 근데 많이 까지고 피가 나고 그런데 이제 비행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는 그때 이제 다리가 부러졌으면 못 나가잖아요. 근데 부러졌어야 되는데 너무 조금 다쳐가지고 그때 다친 거는 뭐 그것만도 속상했지만 이런 사고가 있으니까 그때 부러졌으면 아빠가 살아계셨을까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마음이 아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37년 됐고 아빠 없이 37년 살았고 아빠는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제 나이보다 젊으셨어요. 예. 근데 아빠가 할아버지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53세였는데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할아버지를 보면 아빠 생각이 나요. 비슷한 그 인상의 할아버지를 보면 우리 아빠는 안 늙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가족을 그렇게 보내고 나면 이게 그 현재예요. 지금 그 일은 과거가 아니고 거기서 다 멈춰버리는. 예, 누구 말대로 그 오래된 걸 왜 찾으려고 그러나 뭐 어떻게 그거를 시간이 지금 이렇게나 지났는데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는 정치인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한테는 그냥 현재고 아직 저희 아빠는 이제 일하러 가신 거잖아요. 그 비행을 나가셨다가 퇴근을 못 하신 아버지인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삶에 있어서 이제 어떤 누군가 한 명이 희생되면 거기에 관련된 가족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다 가슴에 이제 이게 한이 되고 특히나 이렇게 밝혀지지도 않고 뭐 찾지도 못한 아버지를 둔 딸 입장에서는 되게 뭔가 미안하고 이렇게 더 제가 훨씬 젊어서는 밝히기도 하고 이거 정말 누가 이랬는지 내가 알아낼 거야 막 별 상상을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래도 내 아빠인데 찾기라도 해야지 생각도 하고 이제 더불어 이제 그 저희 엄마가 이제 저한테 엄마고 그런 남편을 둔 아내잖아요. 그 삶이 정말 여기 여사님 계시지만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또 더군다나 한쪽을 잃었으니까 또 남겨진 자녀들을 잘 키워야지 되는 그런 책임감도 있으니까 그 엄마는 이중의 고통인 거예요. 남편 생사도 밝혀야 되는 거고 자식도 키워야 되는 거고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때 뭐 안기부도 국정원도 있고 그럴 때니까 되게 두려워서 나서지도 못하고 혹시 나서면은 내 자식한테 피해갈까봐 숨어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세월이 흘렀는데 사실은 저희 엄마가 이거 밝혀보겠다고 회장도 오래 하시고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 충격 때문인지 불행히도 치매가 오셨어요. 오신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그 아빠의 그 인생하고 또 그 아빠로 인해서 엄마가 불행하게 사셨던 그 세월 그걸 제가 다 마음에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가볍게 즐거울 수는 없고 그냥 언제라도 꼭 내가 이거는 해야지 그래야지 지금 사실 엄마는 치매가 오셨기 때문에 기억도 못 하시지만 근데 치매 중반에도 사실은 엄마는 그 끈을 안 놨어요. 그건 해야지 내가. 그리고 우리 어떤 회의 같은 데 가면 자기가 무슨 발언을 하려고 이거 종이를 꼭 쥐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이제는 그런 발표를 하거나 회장으로서 앞에 나서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치매에 걸려서도 계속 그 얘기를 반복을 하셨는데 지금은 사실 거의 기억을 못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만 어느 정도 알아보는데 이제 그런 아픔을 어떻게든지 자식으로서 그 끝까지 제가 어떤 상황이 되면 밝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고 사고도 마찬가지고 그걸로 파생되는 어떤 비극이 생겼을 때 당사자들과 그 주변의 인물들에게는 그 비극이 온전하게 해결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어느 순간에 멈춰져 있다. 여전히 진행형 혹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도드라져서 다시 아픔이나 슬픔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한 고학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서도 저희 다 이렇게 더 처연하게 공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완결되지 못한 부분을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 국가에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앞으로 만약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걸 떠나서라도 진영을 떠나서 국가가 어떤 지금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된다, 뭐가 필요하다는 저는 입장에서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저희가 국가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많은 사람이 어떤 그런 참사를 겪고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 그냥 국가가 오래됐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종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나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얼마가 지났건 또 저희 또 부모님들이나 다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만 바라고 밝혀지기 바라고 찾기 바라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건이 되면 무엇보다 먼저 지금 안다만에 있는 그 비행기 잔해에 추정되는 그 물질을 확인하러 꼭 전문가가 다 준비를 잘 해서 가서 한 번만은 꼭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작은 노력이었지만 지난 참여정부 때 이 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서 했던 말과 일맥상통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조사서 말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반성 없는 테러범을 유일한 증거라고 하면서 특별 사면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증거품을 제대로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 폐기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던 국가 책임의 방기가 있었다. 그러니 유가족 입장에서는 여전히 정부를 신뢰할 수 없고 모든 정보 또한 진실이라고 믿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직까지 진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미에 쓰여 있었는데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비행기라는 그 동체가 발견되고 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유가족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선언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모든 참사의 배경을 우리는 단순한 업무적인 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우리 국가 내에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유용했을 때는 우리 국가가 좀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또 다양한 주체들의 다양한 아픔을 다 끌어안을 수 없는 국가적 행정 능력에 부재가 있을 때는 어쩌면 변명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가는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라고 정부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답보에 있는 것이 우리 내에 있는 여러 문제들, 또 우리 국민들의 아픔, 이런 것을 제대로 국가가 책임지고 처리하고 또 이것을 나중에라도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바꾸고 또 매뉴얼을 만들고 하는 그런 작업들에 있어서 여전히 책임이 방기되어 있고 소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거의 40년 가까이 지나간 이 일이 현재까지도 비극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했던 얘기 중에 또 다른 오해가 발생하시거나 또 다른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일은 정말 삼가해 주시고 유가족들의 진솔한 얘기에만 여러분들이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저희 방송을 종료하고요. 또 다른 현장에서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